조선 중종임금 때 일입니다. 한양에서 사흘 걸음을 재촉해 남쪽으로 내려가면 깊은 산속에 청학골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청학, 푸른 학이 깃든다는 이름처럼 산세가 수려하고 물이 맑아 예로부터 선비들이 은거하기 좋은 곳이었지요. 하지만 그 평화로워 보이는 마을에 어느 날부터인가 기이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눈먼 과부와 벙어리 머슴이 산속 오두막에서 단둘이 산다더라. 밤만 되면 무슨 짓을 하는지 누가 알겠나. 마을 사람들은 우물가에 모이면 의뢰 이야기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눈먼 과부, 바로 정씨 부인이었습니다. 정씨 부인은 본래 한양 정승가의 외동딸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부터 총명하고 얼굴이 곱기로 소문났지요. 20살에 무관 가문의 젊은 장수 김공과 혼인을 맺었으니 주변에서는 천생연분이라 칭송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란 게 어찌 사람 뜻대로만 흘러가겠습니까? 신혼의 단꿈도 잠시 북방에서 오랑캐가 쳐들어와 남편 김공이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100명의 적을 베는 용맹을 떨치다 결국 장렬히 전사했지요. 23세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정씨 부인은 망부의 혼령을 위해 3년 동안 상복을 입고 눈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또 다른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친정 숙부인 정만석이라는 자가 슬그머니 다가와 이런 말을 꺼낸 것입니다. 조카야, 내 남편이 조정에서 받은 토지와 은자가 1000냥이라더구나. 네가 혼자 과부로 살면서 그 재산을 지키기 어려울 테니 숙부가 대신 관리해 주마. 순진한 부인은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숙부님, 이 재산은 난군께서 목숨을 바쳐 얻은 것이옵니다. 제가 비록 과부의 몸이나 잘 지키겠나이다. 그 말을 들은 정만석의 얼굴이 싹 굳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숙부는 온갖 수작을 부렸지요. 먼저 부인의 음식에 독초를 몰래 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배탈이 나고 두 번째엔 눈이 침침해지더니 석 달이 지나자 부인은 완전히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두 눈마저 잃은 그녀를 숙부는 과부가 정신이 나가 음란한 짓을 일삼아 가문이 수치를 가져왔다며 산속 오두막으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뇌물을 뿌려 온갖 더러운 소문을 퍼뜨렸지요. 그렇게 산속 오두막에서 비참하게 살게 된 정씨 부인. 그녀의 곁을 지키는 건 오직 한 사람, 말 한마디 못하는 벙어리 머슴 돌쇠뿐이었습니다. 돌쇠는 어느 날 갑자기 오두막 앞에 나타나 으으 소리만 내며 부인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물을 길어오고 나무를 해오고 밭을 갈았지요. 부인이 넘어지면 부축하고 밥을 지어 먹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며 입맛을 다셨습니다. 저것들 좀 보게. 눈먼 과부랑 벙어리 머슴이 단둘이 산다니. 쯧쯧, 낮에야 저렇게 점잖은 척하지만 밤이 되면 어찌 되겠나. 특히 마을에서 제일 가는 입방아꾼 김씨라는 자는 틈만 나면 오두막 근처를 어슬렁거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달이 유난히 밝던 밤, 마을 사람 몇몇이 산길을 지나다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불이 꺼진 오두막, 그 어둠 속에서 돌쇠가 부인의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어렴풋이 보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한 시즌이 넘도록 돌쇠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마을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정숙하기로 소문났던 정씨 부인이 욕정을 참지 못해 머슴을 들였다는 둥, 두 사람이 밤마다 온갖 짓을 한다는 둥, 온갖 추측이 난무했지요. 하지만 정작 오두막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사람들의 상상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도 어김없이 돌쇠는 부인의 방문을 조용히 두드렸습니다. 말없이 방 안으로 들어간 돌쇠는 품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산에서 직접 캔 약초들이 정가락에 담겨 있었지요. 그는 촛불을 켜고 부인의 눈 위에 약초를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부인이 낮게 신음했습니다. 아프지만 괜찮습니다. 계속하십시오.
돌쇠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의 손길은 무척이나 정성스러웠고 부인의 얼굴을 대하는 눈빛은 한없이 조심스러웠지요. 약초를 바르고 천으로 감아주고 조용히 방을 나서는 돌쇠.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알 리 없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그저 눈먼 과부와 벙어리 머슴이 밤마다 수상한 짓을 벌인다는 것만 보였을 뿐이지요.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갔습니다. 오두막에서 물을 기르러 내려온 부인은 사람들의 쑥덕거림을 귀로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은 보이지 않아도 귀는 멀쩡했으니까요. 그녀는 두레박을 천천히 우물에 내리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릴 뿐이었지요. 돌쇠가 다가와 부인의 팔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손길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부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쇠는 사실 말을 할 수 있지만 말을 할 수 없는 척을 했고 마을 사람들에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을 들키자 마을 사람들이 돌쇠를 쫓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마을을 떠나겠습니다. 부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당신이 떠나면 제 눈은 부인의 눈은 이미 많이 나아졌습니다. 며칠만 더 약을 쓰시면 다시 보이실 것입니다. 제가 약초와 사용법을 모두 적어놓겠습니다. 하지만 돌쇠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부인, 제가 여기 있는 것은 처음부터 한시적이었습니다. 제게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다만 한 가지만 약속드리겠습니다. 부인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부인께서 다시 앞을 보시게 되는 날 저는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돌쇠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는 부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모든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돌쇠는 오두막을 떠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요. 드디어 저 간악한 머슴이 떠났구나. 하지만 정씨 부인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돌쇠가 떠난 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그가 약속한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부인은 매일 밤 돌쇠가 남긴 약초를 눈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지요. 부디 무사히. 그리고 약속대로 돌아오십시오. 어둠 속에서 부인의 눈가에 희미한 빛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조금씩, 아주 조금씩 빛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돌쇠는 어디론가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품속에는 한 장의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만석의 비리를 증명할 결정적 증거였지요. 돌쇠가 떠난 후 오두막은 정막에 잠겼습니다. 정씨 부인은 홀로 남아 매일 같은 일과를 반복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우물에서 물을 깃고 돌쇠가 남긴 약초를 눈에 바르고 밤이 되면 어둠 속에서 잠들었지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기만 했습니다. 머슴은 쫓아냈지만 저 과부도 곧 떠나야 할 거야. 그래, 마을에 흉한 소문만 퍼뜨렸지. 부인은 그런 말들을 들으며 묵묵히 견뎠습니다. 돌쇠가 남긴 약초 덕분에 눈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으니까요. 희미하게나마 빛과 어둠을 구분할 수 있게 되었고 때로는 사물의 윤곽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부인이 우물가로 향하던 중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씨 부인이시오? 부인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누구십니까? 한양에서 온 사람이요. 당신 숙부 정만석 어른께서 부르시오. 정만석. 자신의 눈을 멀게 하고 산속으로 내쫓은 바로 그 사람이었지요. 무슨 일로 저를 부르십니까? 그건 나도 모르오. 다만 어서 오라는 전갈만 받았소. 마차를 준비했으니 함께 가시지요. 부인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힘도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지요. 사흘 후 부인은 한양 정만석의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저택은 화려했습니다. 기와집이 즐비하고 정원에는 연못과 정자가 있었지요. 부인은 희미한 시력으로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모든 게
낭군께서 목숨 바쳐 얻은 재산으로 지은 것이구나. 부인이 안채로 안내되었습니다. 방 안에는 정만석이 앉아 있었습니다. 오, 조카 왔구나. 정만석의 목소리는 기름기가 흘렀습니다. 숙부님 무슨 일로 저를 부르셨습니까? 정만석이 헛기침을 했습니다. 내 다음 달에 회가변을 열기로 했다. 그리고 말이다. 네가 산골에서 고생하는 걸 보니 내 마음이 편치 않더구나. 이참에 한양으로 올라와 살면 어떻겠나? 내가 방 한 칸 내어줄 테니. 무슨 속셈이십니까? 속셈이라니? 조카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숙부님 제 눈을 멀게 하신 분이 숙부님이라는 걸 저는 압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조카 무슨 헛소리를 하는 게냐. 내 눈은 병으로 잃은 것이지. 음식에 독초를 타셨지요. 석 달 동안 조금씩. 정만석의 웃음이 멈췄습니다. 부인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재산을 모두 가로채셨습니다. 낭군께서 전쟁터에서 목숨 바쳐 얻은 토지와 은자, 천냥을. 정만석이 비웃었습니다. 조카야. 증거도 없으면서 함부로 어른을 모함하는 게 아니다. 그런 식으로 나오면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너도 편치 않을 게다. 부인의 등골에 한기가 흘렀습니다. 그날 밤 부인은 저택 구석의 작은 방에 갇혔습니다. 정만석은 부인을 회가변까지 머물게 하겠다며 방문을 잠가버렸습니다. 사실상 감금이었지요. 며칠이 흘렀습니다. 부인은 방 안에 갇혀 지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돌쇠가 남긴 약초를 눈에 바르며 시력을 되찾기 위해 노력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 방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누구십니까?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이 집 하녀 매화라고 합니다. 편지입니다. 어떤 분이 부인님께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누가 전해달라고 했습니까? 검은 도포를 입은 선비였습니다. 저한테 은자 5냥을 주며 꼭 전해달라고. 부인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돌쇠. 부인님, 제가 편지를 읽어드릴까요? 부탁드립니다. 매화가 촛불을 켜고 편지를 펼쳤습니다.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부인께 부디 놀라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한양에 있습니다. 부인께서 정만석의 저택에 감금되어 계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부디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저는 지난 석 달 동안 정만석의 비리 증거를 모두 모았습니다. 그가 부인의 음식에 독초를 탄 증거, 토지 문서를 위조한 증거, 수령에게 뇌물을 바친 증거까지.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저는 사실 벙어리 머슴이 아닙니다. 제 본명은 김석동이며 부인의 망부이신 김공의 부하였던 김부장의 아들입니다. 김공께서 전쟁터에서 숨을 거두실 때 제 아버지께 이렇게 유언하셨습니다. 부디 내 아내를 부탁하오. 그녀의 친정 숙부가 탐욕스러운 자이니 반드시 화가 미칠 것이오. 저는 그 유언을 받들어 부인을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임금님의 밀명을 받아 암행어사가 되었습니다. 정만석의 회가변 날 나타날 것입니다. 부디 그날까지만 견뎌주십시오. 김석동 올림. 매화가 편지를 다 읽고 나자 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비로소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돌쇠가 왜 벙어리 행세를 했는지, 왜 자신의 곁을 지켰는지, 왜 증거를 모았는지, 그녀의 가슴 속에는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동시에 두려움도 함께 자라났지요. 부디. 무사히. 그날 밤 부인의 눈은 이전보다 훨씬 또렷하게 촛불을 볼 수 있었습니다. 빛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진실도 빛을 보게 될 것이었습니다. 회가변 당일 아침, 정만석의 저택은 이른 새벽부터 부산했습니다. 하인들은 마당에 상을 차리고 주방에서는 음식을 준비했지요. 한양에 내로라 하는 양반들이 모두 초대되었습니다. 정씨 부인은 작은 방 안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이제 웬만한 것들을 볼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어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매화가 들어왔습니다. 부인님, 준비하셔야 합니다. 주인 어른께서 곧 부르실 겁니다. 부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매화. 오시가 되자 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마당에는 수십 명의 손님이 모여들었습니다.
한양에 부유한 상인들, 양반 관료들까지 모두들 화려한 옷을 입고 정만석을 축하했지요. 정만석은 상석에 앉아 흐뭇한 표정으로 사람들을 맞았습니다. 허허, 이렇게 많이 와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술이 몇 순배 돌고 흥이 무르익었습니다. 그때 정만석이 손뼉을 쳤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한 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제 조카딸이 와 있습니다. 어서 나오거라. 하인이 부인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부인은 남루한 옷차림으로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손님들이 수군거렸지요. 저분이 정 어른의 조카? 과부라던데 불쌍하게 됐구만. 정만석이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조카야, 여기 계신 어른들께 인사드려라. 숙부가 너를 얼마나 아끼는지 보여드려야지. 그녀의 눈이 또렷하게 정만석을 바라보았지요. 정만석이 깜짝 놀랐습니다. 내 눈이. 예, 숙부님. 이제 보입니다. 부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숙부님의 얼굴이 또렷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누구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것인지도 보입니다.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정만석이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허허, 조카가 눈이 나았구나. 참 다행이야. 이제 인사나. 인사는 하지 않겠습니다. 부인의 목소리가 명확했습니다. 손님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정만석의 얼굴이 붉어졌지요. 이 버릇없는 것이? 어른 앞에서 감히. 그때였습니다. 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검은 도포를 입은 젊은 선비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는 당당한 걸음걸이로 마당 한가운데 섰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지요. 저 사람은 누구인가? 초대받지 않은 손님 같은데? 정만석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너는 누구냐? 남의 잔치집에 함부로 들어오다니. 젊은 선비가 천천히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마패였습니다. 그것을 번쩍 들어 올리며 그가 말했습니다. 암행어사 김석동이로소이다. 마당이 순식간에 쥐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정만석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어사또. 김석동이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정만석 내 놈의 죄를 묻겠노라. 그가 품에서 두루마리를 꺼내 펼쳤습니다. 내 놈은 조카인 정씨 부인의 재산을 탐내어 음식에 톡초를 탔다. 석 달에 걸쳐 조금씩 독을 먹여 그녀의 두 눈을 멀게 했으니 이는 존속에 대한 해악이다. 그건. 또한 내 놈은 조정에서 하사한 토지 문서를 위조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 이는 곧 임금님을 속인 것이니 역모와 다름없다. 김석동이 또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수령박 진사에게 뇌물백냥을 바쳐 자신의 죄를 덮으려 했으니 이 또한 큰 죄다. 손님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정만석은 무릎을 꿇었지요. 어사또, 그건 오해입니다. 제가. 입 닥쳐라. 김석동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내 놈이 독초를 구입한 약방 주인의 증언이 있고 문서 위조를 도운 서리의 자백도 있다. 모든 증거가 갖추어져 있으니 변명은 소용없느니라. 정만석은 그 자리에서 포졸들에게 결박되었습니다. 손님들은 충격에 빠진 얼굴로 지켜보았지요. 한양의 부유한 양반이 암행어사에게 잡히는 광경은 흔치 않았으니까요. 김석동이 정씨 부인에게 다가왔습니다. 부인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부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석동 도련님. 이제 안심하십시오. 부인의 재산은 모두 되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석동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정만석과 그 일당은 마땅한 벌을 받을 것입니다. 부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김석동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부인 고개를 드십시오. 이제 당당히 사셔야 합니다. 부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이제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잔치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손님들은 모두 떠났고 정만석은 포졸들에게 끌려갔습니다. 저택은 조정에 몰수되었고 부인의 재산은 모두 그녀에게 돌아왔지요. 저녁 무렵 부인과 김석동은 저택 정원에 마주 앉았습니다. 부인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석동 도련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석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망부께서 도련님 아버지께 저를 부탁하셨다고 하셨지요. 낭군은 마지막 순간까지 저를 걱정하셨군요. 김석동이 말했습니다. 김공께서는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제 아버지도 그분을 존경하셨지요. 둘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김석동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 이제 부인께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부인이 먼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청학골로 돌아가겠습니다. 그곳이 제게는 편안한 곳입니다. 그러시겠습니까? 김석동의 목소리에 아쉬움이 묻어났습니다. 부인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도련님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김석동이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저는 암행어사의 임무를 마치면 관직에서 물러날 생각입니다. 왜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인데요? 김석동이 부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부인을 평생 모시고 싶습니다. 부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도련님, 부인, 저는 부인을 지키기 위해 왔지만 이제는 부인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제 마음을 받아주시겠습니까? 부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석 달만 기다려 주십시오. 석 달이요? 낭군의 3년상이 끝나면 그때 답을 드리겠습니다. 김석동이 미소 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그날 밤 부인은 저택을 떠나 청학골로 향했습니다. 김석동은 그녀를 배웅하며 말했습니다. 부인, 석 달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예, 도련님. 부인이 마차에 오르며 마지막으로 돌아보았습니다. 도련님 약속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석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마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부인은 창밖으로 김석동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마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지요. 부인의 가슴 속에는 따뜻한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석 달 후 꼭 답을 드리겠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청학골에 봄이 찾아왔습니다. 산에는 진달래가 피고 개울물은 맑게 흘렀지요. 정씨 부인은 오두막에서 조용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밭에 씨를 뿌리고 저녁이면 검은고를 탔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태도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양에서 온 관리가 마을에 들러 진실을 알렸기 때문입니다. 정만석이 조카를 독살하려 했고 돌쇠가 실은 암행어사였다는 사실을.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부인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누군가 오두막으로 다가왔습니다. 검은 도포를 벗은 소박한 옷차림의 남자였습니다. 김석동이었습니다. 부인이 몸을 일으켰습니다. 김석동이 미소 지었습니다. 부인, 약속대로 왔습니다. 석 달이 벌써. 예, 긴 듯 짧았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김석동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부인,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평온했습니다. 도련님은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암행어사 임무를 마치고 관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부인이 놀란 듯 물었습니다. 정말 물러나셨습니까? 예. 이제 저는 그저 평범한 선비일 뿐입니다. 김석동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부인, 석 달 전에 제가 드린 말씀 기억하십니까? 부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기억합니다.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부인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부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요. 도련님, 저는 과부입니다. 게다가 한때 눈이 멀었던 몸이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김석동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부인께서는 가장 어려운 시절을 견뎌내셨습니다. 그 강인함과 품위가 제게는 소중합니다. 부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과부가 재혼한다고. 부인, 김석동이 부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보다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입니다. 부인께서 원하신다면 저는 기꺼이 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부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도련님, 아니 석동 어른, 저도
어른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김석동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한 달 후 청학골에서 조촐한 혼례가 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두 사람을 축복했습니다. 한때 그들을 손가락질했던 사람들도 진심으로 기뻐했지요. 부인, 예. 앞으로 저는 부인께 평생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부인이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그러겠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청학골 오두막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부인과 김석동은 소박하지만 따뜻한 삶을 이어갔습니다. 밭을 가꾸고 책을 읽고 마을 사람들을 도우며 살았지요. 부인의 눈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산 너머까지 또렷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마루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인이 말했습니다. 어른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어른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땠을까 하고요. 김석동이 답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부인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떠셨을 것 같으세요? 제 삶에 의미가 없었을 겁니다. 부인이 김석동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저도 그래요. 어른이 제 삶의 빛이 되어주셨어요. 부인도 제 삶의 빛입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고 산은 고요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과부는 슬프고 장애는 불행하고 가난은 비참하다고. 하지만 정씨 부인과 김석동은 보여주었습니다. 진정한 불행은 처지가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을, 진정한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이것으로 이야기를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기를 바랍니다.